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 시간에 이어서 교육과정 이론에 대해서 하겠어요. 교육과정 이론과 개발 모형. 교육과정 이론은 여기에 있는 세 가지: 전통주의, 개념 경험주의 또는 경성주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재개념주의,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전통주의는 여기 두 번째 보다시피 합의된 내용, 이게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사회 구성이다, 그 말은 사회 구성원의 그 계층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도 어떤 정책을 하면은 어떤 근데 부동산에 대한 어떤 정책을 한다, 세금을 많이, 보유세라든가 양도세를 높인다, 그러면은 어떤 계층은 좋아하고 어떤 계층은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자기의 이익과 관련되니까. 그런데 전통주의는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한, 이 사회 성원이 되는데 학생들한테 필요한 합의된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종의 교육 사회학에서 이야기하는 기능론자들하고 비슷하지. 합의된 내용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기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둬. 그래서 전통주의의 대표적인 학자인 타일러의 모형을 목표 중심 모형, 목표 모형, 그 다음에 이 모형을 합리적인 절차 모형, 합리적인 절차를 제시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합의된 내용이 있다라는 전제. 근데 합의된 내용이 있어 없어? 국회의원들한테 뽑힌, 아니, 국민의 선거에서 뽑힌 대통령이 명령을 해가지고 임명한 교육부 장관이 또 밑에 있는 교육과정 평가원이라든가 또는 교육과정 만드는 사람들한테 지시를 내가지고 하긴 한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합의된 내용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다 계층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재개념주의자들은 이 합의된 내용이 없다, 합의된 내용이란 거 없다. 그래서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현상학, 그 다음에 비판이론, 이것에 근거해 가지고 교육과정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다, 이런 뜻이죠. 네? 자, 합의된 내용을 비판한 것이 재개념주의다, 이런 뜻이죠. 재개념주의에서 현상학자들은 뭘 하게? 진정한 알미란 것은 개개인의 의미 형성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비판 이론가들은 교육과정이라는 지식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사회적 구성물이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봐. 그러니까 비판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특정한 계층한테 유리한 이념 지향적이고 가치 지향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념 지향적이다, 가치 지향적이다 그러면 특정한 계층한테 유리한 내용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해요? 특정한 계층한테 유리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계층의 자녀들한테 유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이것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개발 절차만을 제시하면 된다, 이게 타일러에 있다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전제인 합의된 내용이 없다, 비판 이론자들에 의하면 합의된 내용이 없다. 자, 그래서 나온 것이 재개념주의고, 두 번째, 합리적인 교육과정 개발 절차라고 제시를 했는데, 합리적인 절차가 절차일지는 모르지만 실제 교육과정을 만드는 현장에 맞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맞지 않고 학교 교육과정의 실제적인 문제에 여기는 관심이 없더라, 이런 뜻이죠. 오로지 합리적인 절차만 제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과정의 실제적인 문제에 관심이 적고,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 보니까 여기저기서 교육과정 만드는 거 보니까 타일러의 절차에 따라서 만들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지. 그럼 새로운 교육과정 만든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통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난 것이 재개념주의, 경성주의인데, 경성주의는 주로 합리적인 절차를 비판한 것이고, 그 다음에 합의된 내용을 비판한 것이 바로 재개념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교육간의 개발 모형 중에 합리적 개발 모형이 있고 순환적 개발 모형이 있고 역동적 상호작용 개발 모형이 있어. 여기서 합리적 개발 모형이라 그 말은 목표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용, 방법, 평가에까지 하나의 계열적인 형태를, 그것도 고정적인 계열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을 합리적 개발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절차 어떻게 돼? 요구 분석을 통해서 수학과다 그러면 수학과랑 교과에서 가르쳐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수학과에 내가 중학교 1학년이다 그러면 1학년 학생들의 특성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국가나 사회가 요구한 사항이, 특별히 가르치기를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가, 이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잠정적인 목표를 정하고 교육 철학과 심리학이라는 채를 걸러가지고 다시 목표를 확정하죠. 자, 목표를 확정해가지고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용을 선정하고, 선정, 내용, 조직, 그리고 평가. 이것이 타일러 모형의 기본 절차예요. 그런데 이 타일러 모형의 이 절차가 나오면서 대학에 있는 많은 교수님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인기를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한 30년 정도 타일러 모형이 아주 최고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대학의 교수님들한테 자, 요번에 청소년 비행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강의해 주시오, 이렇게 하면은 대학 교수들이 교육과정을 짜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짜? 어떻게 짜는 방법을 몰랐어. 그런데 타일러가 헤헤이, 대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맞는 학습자의 특성 파악하고 비행에 대해서 가르쳐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이거 파악하고 국가 요구사항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목표를 예를 들어서 16개를 정한다든가 16개 정해가지고 채로 걸러가지고 목표 설정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니까 대학의 교수들이 새로운 교과의 제목만 나와도 가르칠 내용을 여러 가지 자료를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수업을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라도 가르칠 수 있는 절차, 프로그램 만드는 가장 합리적인 절차를 제시했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겠지. 뭐 타일러에 대해서 8년 연구라든가 쭉 있는데 그것은 지금 시간상 이야기할 수 없고 이렇단 이야기야. 이러고 있어.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절차가 고정적인 절차라는 거 알겠죠? 고정적인 절차, 고정적인 계열, 내용, 방법, 평가, 목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순서대로 나간다. 그래서 고정적인 절차,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순환적 개발 모형, 그래서 니콜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휠러, 니콜즈, 이 사람들은 휠러하고 니콜즈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휠러는 계속적으로 도는 순환, 그러니까 목표, 내용, 선정, 조직, 평가 다음에 다시 목표로 돌아와, 이렇게. 그래서 계속 도는 것을 제시한 것이 휠러의 순환적 개발 모형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니콜즈는 상황,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상황, 여기에 있는 요구 분석이라는 것보다 더 이거 상황 분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 교육과정을 짜려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짜도 어떻게 해? 국가마다 지금 상황이 바뀌어, 4차 산업혁명 바뀌었잖아. 그럼 4차 산업혁명은 상황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육과정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요구 분석은 획일적인 그냥 전형적인 이것인데 반해서 여기에 있는 순환적 개발 모형 중에서 니콜즈 부부, 이 사람은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목표 설정하고 내용 선정, 조직 평가, 이런 순서대로 가야 된다. 이것이 순환적 개발 모형이다, 이런 뜻이죠.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여기까지 이야기해보면, 합리적 개발 모형은 요구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목표, 내용 선정, 내용 조직 평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순환적 모형 중에서는 이렇게 간 다음에 다시 목표로 돌아서 또다시 이렇게 계속 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순환적 개발 모형 중에서도 돌기는 도는데 니콜즈는 상황 분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목표 선정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것이 순환적 개발 모형이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역동적 상호작용 모형 중에서 워커 스킬백. 이 사람은 첫 번째 교육과정의 개발 모형은 꼭 직선적이고 계열적인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교사와 개발자들의 행동을 관찰하여 기술한 모형. 교사와 교육과정의 개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걸 쭉 봐가지고 관찰해서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기술했다 이거예요. 기술해서 보니까 그것이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그런 교육과정 개발 절차고, 이것은 상당히 융통성이 있지만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잘못하면 미로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야. 학생들이 합리 모형, 순환 모형, 역동적 상호작용 모형 자꾸 이것을 이야기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역동적 상호작용 모형은 이것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 이런 뜻이야. 네? 자, 여기에 있는 순환 모형, 합리적 개발 모형은 목표, 내용 선정, 내용 조직, 그 다음에 평가, 이것이 자 이렇게 돌아 일방향으로 이렇게 돈다. 이게 누구 거? 이게 타일러 거. 목표에 영향을 준 것이 요구 분석이야. 자, 요구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삥삥삥 이렇게 돈다. 이것이 누구 거? 타일러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순환적 모형 중에서 휠러는 다시 목표로 되돌아온다 해갖고 또 다시 돈다. 이렇게. 이것이 휠러 거. 휠러. 그 다음 3번 니콜즈는 요구 분석보다 더 범위가 넓은 상황 분석,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상황 분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3번 니콜즈 상황 분석을 바탕으로 목표, 내용 선정, 내용 조직, 평가, 이런 식으로 간다. 이것이 순환적 개발 모형. 그다음에 역동적 상호작용 모형은 뭐냐? 역동적 상호작용은 목표, 내용 선정, 내용 조직, 평가, 이것이 이렇게만 도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도 간다 이런 뜻이. 이렇게 서로 영향을 미친다. 이게 서로 역동적 상호작용 모형. 자,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용을 선정하다 보니까 목표가 잘못됐어. 그럼 목표를 다시 바꿔야지. 목표를 수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조직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 선정이 빠졌어. 어떤 것이. 그러면은 여기 내용을 수정해 주세요. 이렇게 다시 내린다 이게. 자, 평가 내려가고 평가가 다시 일이 영향을 주고 서로 영향을 줘. 그리고 어느 단계에서든지 시작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형이 훨씬 더 역동적 상호작용 모형. 이것이 워커하고 스킬백 것이다 이런 뜻이죠. 역동적 상호작용은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융통성 있고 학교 현장에 적합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부분부터 내용 조직부터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양하게 할 수가 있다 이거야. 자, 여기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포괄적인 이야기니까 시험 문제 나오진 않고, 혹시 시험 문제 나온다면 역동적 상호작용 모형, 이것이 무엇인가인데 그것은 저 뒤에 다시 나와. 자, 타일러의 목표 중심 모형, 목표 중심의 체제적 접근 모형, 합리 모형, 그 다음에 중립 모형,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여기에서 꼭 타일러 모형이 시험 문제 나온다면 장점과 단점, 이게 나올 수가 있어. 왜냐하면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 아침에 이야기했던 순환 모형이라든가 역동적 상호작용 모형이라든가 아이즈너 모형이 나왔기 때문에 타일러 모형이 꼭 나온다면 장점과 단점, 이게 나올 수가 있다 이게. 자, 타일러 모형은 아까쯤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논리적이면서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나온 모형이 타일러 모형이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타일러 모형 없어. 교육과정 개발하는 순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순서가 없어. 그러니까 대학의 강사들이, 대학의 교수들이 이거 갖다가 이 강좌를 내가 맡았는데 이거 어떻게 가르치지? 그래가지고 고민하고 골치 아프고 그랬는데 타일러가 명쾌하게 딱 제시한 거예요. 2번과 같은 절차. 요구 분석. 예? 잠정적인 목표 설정, 채 걸러가지고 목표를 상세화하고, 그 다음에 경험을 선정하고 경험을 조직하고 평가해라. 이렇게 딱 한 거예요. 아, 그래? 아주 좋네. 해가지고 이것이 아주 인기가 있었다, 이런 뜻이죠. 자, 이 모형은 첫 번째, 목표가 맨 처음에 모든 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목표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표 모형이다. 목표 모형. 목표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요. 여기 목표. 목표만 결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 일사천리로 내용 선정, 내용 조직 쭉 결정이 되니까 그래. 목표가 기준이 되니까. 그 다음에 합리적인 절차를 제시했어. 합리적인 절차를 처방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절차 모형 또는 처방 모형, 이렇게 이야기해요. 탈가치 모형 그랬는데, 탈가치 모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치를 초월해 가지고 사회 구성원들이 다 합의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전제에서 교육과정을 구성했기 때문에 특정한 그 교육과정 속에 있는 내용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내용은 블랙박스로 생각하고 나는 오로지 절차에만 신경을 쓰겠다. 이것이 타일러의 모형이에요. 자, 이것이 타일러가 8년 연구하면서 교과 중심 교육과정과 경험 중심 교육과정을 경험한 학생들이 대학에서 수학 능력이 누가 더 뛰어난가, 이것을 연구했어. 이게 8년 연구예요. 근데 타일러가 이걸 두 가지를 연구하는 사람이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연구자가 어떤 편견을 갖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 안 되지. 그러니까 탈가치 모형, 어떤 것이나 상관없이 경험 중심이든 교과 중심이든 교육과정 짜는 절차만을 제시했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다가 이제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북한에서도 쓸 수가 있어. 공산주의 인간을 길러주기 위해서, 공산주의 인간, 사회주의 인간을 기르기 위해서 이 교육과정의 절차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짜면 된다, 이게. 그러니까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여기서 목표를 상세화할 때 목표는 무슨 목표냐면 이원적인 방식에 의해서 명세화해서 제시한다, 이게. 그래서 이것을 행동 목표라고 이야기해요. 행동 목표. 예? 행동 목표는 내용 플러스 행동으로 진술하는 목표.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 1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명세적인 동사를 사용한 목표를 썼기 때문에 교육 목표의 이원적인 방식과 명세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절차 때문에 생기는, 이러한 절차와 특징 때문에 생기는 장점. 어떤 교과나 어떠한 수업에서도 타일러 모형이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아까 이야기했지. 대학에 있는 모든 시간 강사나 교수들한테 어떠한 내용, 경영학을 가르치든 정치학을 가르치든 뭘 가르치든 간에 어떠한 교과나 수업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유용성을 가졌다. 왜냐하면 이것은 합리적인 절차만을 제시했기 때문에. 두 번째, 교육 목표의 이원화로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그랬어. 목표가 명확해, 무엇인지. 명세적인 동사를 사용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국가 수준에 있는, 한 국가 내에 있는 모든 교사들이라든가 교육과정에 관련된 사람들하고 다 소통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과 수업을 통합적으로 연결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 모형은 어떠한 교과나 수업 수준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국가 수준 교육과정 짤 때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각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수영 지도를 한다 할 때도 이 모형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사소통의 원활. 목표 때문에. 단점은 내용을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사용해. 그러니까 내용을 경시했다, 이런 이야기고, 행동 목표를 쓰다 보니까 잠재적 교육과정이나 인지구조의 변화, 가치, 태도, 정의적 영역에 대한 것의 변화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런 뜻이야. 왜냐하면 태도는 명세적인 목표로 진술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지.
자, 타일러 모형 장점 단점 두 가지씩 잘 알아둬야 돼.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여기에 있는 합리적인 절차 모형, 이것의 장점, 어떠한 교과나 수업 수준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두 번째, 목표가 명세적인 목표이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전국에 있는 모든 학자나 모든 교사들한테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준다. 단점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내용이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전략이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명세적인 목표를 쓰다 보니까 이와 같이 명세적으로 사전에 정한 목표 이외의 것은 소홀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이것이 이 교육과정 개발 모형의 한계점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타바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 타바는 타일러의 모형을 보완하고, 한편으로는 타일러와는 새로운 시각에서 합리적인 절차가 아니고 미시적인 관점의 모형을 제시했어요. 자, 교육과정은 고위층의 하달이 아니라 타일러의 방식이 교육과정의 하달과 똑같아. 위에서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것과 똑같거든. 근데 이것은 교사 스스로 개발해야 된다, 이걸 주장했어요. 나도 타일러에 대해서 상당히 타바를 더 높게 평가하고 싶어. 그런데 타일러가 없으면 이분이 나왔겠는가? 이걸 생각한다면 역시 타일러가 최고지. 자, 학교 교육과정보다 교사의 구체적인 교사학습 단원 작업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거요. 그리고 교육과정 개발의 교사학습 단원이니까 귀납적 풀뿌리적인 접근 방식,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런 접근 방식이다. 접근 방식을 강조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이 언제 타바의 모형에 의해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하냐 하면 1차 시험 끝나고 2차 수업 지도안 짜고 수업을 시연할 때, 이때 예를 들어서 수학과다. 그러면 수학과의 영역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도형, 방정식, 뭐 여러 가지, 나 잘 몰라. 여러 영역인데 각 영역별로 지도안을 짜가지고 수업을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모으면 그것이 교사학습 단원이 한 10개짜리가 된다. 그러면 10개짜리가 되고, 이것이 모아지면은 그것이 교육과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타바가 현장 교사들한테 필요한, 저 위에서 내려봐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교과서 지도서 주니까 가지고 수업해라, 이렇게 하면은 교사들이 무슨 능력이 길러지겠냐, 이런 이야기야. 그러지 말고 교사가 수학과의 영역이 총 10개다. 그러면 10개의 지도안을 각각 2개씩 짜. 그러면은 이게 전부 20개가 될 거 아니야? 이 3개 짜가지고 순서대로 쭉 모아가지고 이것을 하나의 책으로 한 권 만든다. 그러면은 수학과의 교육과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야. 자, 그래서 교육과정 설계에 초점을 맞추는 미시적인 접근 모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짜는 프로세스를 지금 제시했어요. AB 단원의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실험적인 성격의 단원 교육과정을 검증한 후에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한 다음에 교육과정 구조를 형성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스코프나 시퀀스를 검토한 다음에 새로운 단원 교육과정을 자신의 교실에 적용하고 필요한 교사들한테 사용하도록 널리 보급한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타바가 이야기했던 이 5가지 국면을 시험 문제 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시험 문제 나온다면 이 타바의 모형의 특징, 이것이 나올 수가 있어. 나온다면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교사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그것도 교사의 무엇? 교사학습 단원이 단원 작업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귀납적 풀뿌리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사람의 모형 중에서 여기에 있는 학습 내용 조직, 학습 내용 경험의 선정 그랬는데, 여기서 타일러가 이야기했던 내용의 선정과 내용의 조직, 여기까지는 타일러하고 비슷한데 이 사람이 추가한 것이 이거예요. 학습 경험의 선정과 학습 활동의 조직, 이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럼 학습 내용의 선정하고 학습 경험의 선정이나 조직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앞에 있는 것은 가르쳐야 될 내용을 선정하고 순서대로 정한다는 것이고, 여기 뒤에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된다. 이것을 학습 경험의 선정, 학습 경험의 조직, 이렇게
나눠놨다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타일러 것은 내용만 선정을 했지 내용 조직만 했지 구체적으로 수업에 대한 것이 자세히 없어. 그래서 이것을 보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타바의 모형의 특징. 교사가 주인이 돼야 된다. 교사가 스스로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교수학습 단원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교수학습 단원을 쭉 개발한 다음에 이것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그것이 교육과정이 된다. 이것이 타바의 주장이야. 타바. 어때? 타바 마음에 들어? 타바 마음에 들어? 어때? 타바 마음에 들지? 타바는 타일러 밑에서 공부한 여자 교수야. 자, 휠러와 니콜스의 교육과정. 휠러는 아까 전에 설명한 것처럼 3번의 절차 봐봐. 교육 목표 설정, 경험 선정, 내용 선정, 경험과 내용의 조직과 통합, 평가, 그리고 교육 목표 설정으로 순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휠러는 특별한 것이 없어. 타일러 것에다가 계속 돈다. 이것만 지금 강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니콜즈는 상황 변화를 강조해. 상황 변화. 상황 변화에 따라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고 교육과정을 개선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는데 집단 따돌림이 없어졌어. 근데 그것은 없어졌는데 학교 폭력이 심해졌어. 그러면 학교 폭력 프로그램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상황 분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교육과정이 짜져야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목표 선정, 내용 선정, 목표 선정, 내용 선정, 조직 방법의 선정과 조직 평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특징은 상황 분석이다. 이런 뜻이죠. 자, 상황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돈다. 니콜즈의 순환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 자, 위긴스. 이것은 이미 시험 문제 나왔어. 위긴스의 모형은 역시 타일러의 모형을 기반으로 해. 그래서 이 사람은 타일러, 그 다음에 두 번째 브루너,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것. 이 세 가지. 이것이 이 모형의 특징이에요. 타일러 방식으로 맨 처음에 목표를 중요시한다. 이것은 위긴스도 똑같아. 목표를 중요시한다. 똑같아. 자, 두 번째 브루너. 지식의 구조는 경제성과 생성력이 있어. 경제성과 생성력. 경제성과 생성력이 있다고 말은 이걸 한번 배우면은 후속학습, 전이력이 아주 높아. 예를 들어서 잠재적 교육과정 하나 배우고 영어교육과정 하나 배우면 영어교육과정이 우리나라 전 교과에서 다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영어교육과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얼마든지 선생님들이 응용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런 것처럼 지식의 구조는 원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이과가 아주 높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학생들한테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야. 미국의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미국의 교육은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야.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활동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된다겠어? 아까쯤에 계열성, 그 다음에 기초학력이 저하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초학력이 저하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반드시 알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모든 교육과정은 학생의 이해력 신장, 이것을 위한 교육과정이 돼야 된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반드시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를. 자, 그래서 목표를 타일러가 이야기했던 목표를 마음속에 품고 시작하여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모양으로 설계하는 교육과정이다. 그랬고 우리가 바라는 결과나 성과, 이것이 목표지. 이것을 확인하게 되면 어떻게 내가 이것을 평가할 것인가 이걸 확인하게 되면 우리가 바라는 결과나 성과는 목표예요. 그런데 이것을 확인하게 되면 내가 수업하기 전에 이 목표를 보고 이것을 내가 학생들한테 평가해야지 이렇게 확인하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목표를 성취하는 데 가장 알맞은 내용과 방법 및 평가를 찾아낼 수가 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걸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바라는 결과가 아니라 그냥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반드시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될 것을 소홀하게 됐다 이랬대요. 소홀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여기에 있는 NCLB 법안처럼 No Child Left Behind,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학습 부진화가 계속 양산이 된다. 활동만 하니까. 활동은 재밌긴 하지. 근데 그 시간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제대로 안 가르친다 이런 이야기요. 그러면 이것이 누적이 되면 학습 부진화가 생기게 되고 이런 학생들이 응용력이 안 생긴다 이런 이야기요. 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후방 설계의 필요성은 목표를 마음속에 품고 시작을 하되 우리가 바라는 결과나 성과를 확인하게 되면 그곳으로부터 목표를 성취하는 데 가장 적합한 내용이나 방법이나 평가를 찾아낼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이와 같이 목표 선정, 타일러의 모형을 바탕을 두고 평가 계획, 자기 것의 독특한 거, 그 다음에 교육과정과 수업활동 계획, 이런 절차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제일 독특한 것은 뭐요? 평가를 앞으로 땡겨왔기 때문에 평가 우위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위긴스의 역방향 설계의 특징,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어. 첫 번째는 목적 지향적 교육과정 설계다 그래서 목표를 중심으로 해서 목표와 평가의 일관성, 왜냐하면 평가 계획하고 이게 목표가 평가 목표니까 일관성. 두 번째 영속적 이해 중시. 영속적 이해는 브루너가 이야기했던 지식의 구조에 해당돼. 그러니까 학습자들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큰 개념이나 중요한 이해, 세부적인 것을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최소한 개념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요. 그러면 영교육과정은 뭘 알아야 돼? 영교육과정이란 학생들한테 유용하고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지 않아서 배우지 못한 경험,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래야 응용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큰 개념이나 중요한 이해, 이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다 외울 수는 없잖아. 잠재교육과정 어떻게 다 외워? 잠재교육과정 하면 잠재교육 개념을 알아둬야지. 잠재교육과정 학교에서 계획한 바 없으나 은연중에 학습한 경험, 이 정도는 알아야지. 이것은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영속적 이해. 다른 건 잊어버려도 영속적 이해를 중요시한다. 영속적 이해다 그 말은 세세한 것은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핵심적인 큰 개념, 이것을 외워둬야 된다 이거예요. 자, 목적 지향적 교육과정은 타일러, 영속적 이해는 브루너, 그 다음에 자기 거, 평가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을 수용했다 이거지. 이것이 역방향 설계의 특징이야. 타일러는 목표, 선정, 내용, 조직, 평가가 끝부분에 있죠. 근데 이것을 여기 앞부분으로 가져왔어. 그래서 후방 설계, 역방향 설계,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야. 자, 2015 개정 역량 기반 교육과정, 우리나라 교육과정 중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역량 기반 교육과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역량 기반 교육과정, 사회생활하는 데 필요한 인성과 창의성, 사회 구성으로서 필요한 능력, 이것을 역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역량을 기르는 교육과정에 영향을 줬다 이런 이야기예요. 미국에서는 No Child Left Behind 법안이 나오면서 역방향 교육과정 설계, 이것을 채택하면은 이런 학습 부진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채택하게 되고 여기에서 미국에서 이것이 유행한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역량 기반 교육과정에 영향을 줬다. 그럼 우리나라 역량 기반 교육과정 중에 핵심적인 특징이 뭐예요? 역량 기반 교육과정 핵심적인 특징이 첫 번째 성취 기준, 성취 기준을 중요시한다 이런 뜻이죠. 성취 기준 중시. 성취 기준이 뭐냐면 각 단원 밑에 나와 있는 목표를 말해. 단원 목표. 이것은 반드시 학생들이 알도록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성취 평가 제도. 성취 평가 제도는 성취 기준과 성취 수준에 따라서 학생들을 레벨,
이것은 A, B, C, D, E 이게 등급화해 가지고 A는 이건 알아야 된다. 이것은 이건 이거 4개는 아는데 이건 모른다. 이건 3개 아는데 이건 2개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하나밖에 모르고 나머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 가지고 그 학생을 평가함으로써 첫 번째 피드백이 용이하고 얘가 이걸 모르는구나 해가지고 피드백이 용이하고 채점 기준을 공정하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학생들의 성취 정도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피드백을 하기 위한 제도, 이게 성취평가 제도예요. 그리고 성취 기준을 중요시하는 거, 이것이 또 역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위긴스는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나온다면 뭘 생각해? 타일러, 브루너, 그 다음에 자기 것, 이 세 가지. 그러면 끝. 자, 이제 마지막으로 워커하고 스킬백이 남아있는데, 워커. 워커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는 역동적 상호작용 모형이라 했죠. 그래서 교육과정을 짜는 각 기관, 교육과정을 짜는데 가서 보니까 타일러의 모형이 실제적이지 않다, 이런 이야기야. 타일러 모형이 실제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타일러의 모형에서 합리 모형, 영국에서는 순환 모형이 강조하는데 무엇인가 새로운 모형이 필요하다. 그래서 역동적 상호작용 모형이 등장하게 되고, 이 모형은 학교 현장의 학습자, 교사, 교대 환경, 이것을 중심으로 탐구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교육과정 짤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토대 다지기, 그리고 수기 설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토대 다지기는 새로 교육과정을 짤 때 제일 먼저 교육과정을 짜는 사람들의, 교육과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뭐가 필요하겠지? 그 사람들의 신념, 가치, 이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이 제1차부터 시작해갖고 제7차까지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앞에 연도를 붙여가지고 2012 개정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을 명칭을 붙여가지고 교육과정을 개정했는데, 이때마다 교육과정이 개정할 만한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것이 바로 토대야, 토대. 개발자들의 신념과 가치체계, 이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이것이 국가 수준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도에서 어떤 걸 한다 그러면 이것도 그렇고, 학교에서 한다면 학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사가 어떤 우리 반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그것도 토대, 이것이 바탕이 돼야 된다. 그리고 나서 진지하게 고민한 다음에 설계를 한다, 이거야. 강령, 수기, 설계, 이런 단계로 이루어진다. 알겠지? 자, 이 모형의 특징은 과정지향적이다. 그랬어.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이 타협되고 조정되는 과정, 이것이 바로 토대 다지기야. 토대 다지기 할 때 개발자들의 신념과 가치체계인데, 개발자들이 여러 사람이 있다고 해봐. 그러면 그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해 가지고 토대를, 기준을 정한다, 이런 이야기지.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짤 때 그냥 짜는 게 아니야. 교수, 그 다음에 학생, 학부모, 이런 사람들이 설문지를 다 돌려. 뭐 다는 아니고 이제 샘플링 해가지고 표본을 정해서 돌리지. 그래갖고 선생님들, 그분들한테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어떤 방향이면 좋겠습니까? 다 설문지 해갖고 데이터 다 해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원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교육과정을 바꾸는 거예요. 그냥 건속으로 바꾸는 게 아니야. 알겠지? 오, 참. 나 교육과정을 서울시에, 나는 교사를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과정 하는데 참여하고, 나는 이제 학교에 나왔어. 그러니까 이제 난 잘 모르지. 그 이후에는 잘 몰라. 근데 내가 학교에 있을 때도 내가 교육과정을 담당하는 교육과정 부장을 했어. 연구부장이라고도 하고 교육과정 부장이라고도 하는데, 그 부장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알지. 노량진에 있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잘 알아. 왜냐면 나는 현장에 있었잖아, 지금. 자, 교육과정 개발에 근데 왜 학원에 나왔냐고 물어보지 마. 학교에 있으면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 못해.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까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뭔가 내가 그분들한테
뭐냐면 감사에 뭔가 그분들한테도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 근데 학교에서 받은 돈 가지고는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 그것은 내가 가지고 내가 먹고 쓰면 남는 거 쥐꼬리맛밖에 안 돼. 이거 한 30년 모아도 집 하나 사기도 어려워.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아닌데.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 교수를 한번 가볼까 했는데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어. 이게 그 저기 학교 오래 있다가 이제 늦게 대학을 박사를 가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다가 우리 지도교수한테 물어봤지. 교수님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데 대학에 교수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대학에 교수 않고 학원으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랬어. 우리 교수님께서 지도교수가 내가 너라면 학원으로 가겠다 그랬어요. 나는 이미 그때에서 이미 학원에 나와서 강의를 하고 있었어. 왜냐면 대학에 박사과정 하면은 공무원 신분이긴 하지만 휴직 상태니까 돈 하나도 못 받아. 그러니까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나는 학원 강의를 했어. 노량진에서. 하고 수입이 있었지. 일정한 수입이 있었어.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그러면 너 한 달에 얼마 정도 받고 앞으로 얼마 정도 받을 가능성이 있느냐, 장래 수입이 얼마나 되겠냐 그래가지고 아, 이 정도 되는데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라면 나는 대학으로 가지 않고 학원에 있겠다. 그래서 내가 학원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강의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예비 교사들의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 그래서 아 여기만 나오면 안 되겠다 싶어서 고려대학교 강사를 계속했어. 시간 강사를. 그래서 한 14년 정도 했지. 2018년까지 했어. 재작년까지. 근데 이제 지금은 뭐 가기도 싫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도 싫고 그래가지고 거기도 이제 않고 지금 여기에 있는 학원에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정도 하고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 자, 그래서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노량진에서 교육과 강의한 사람은 나처럼 현장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대학의 강사도 나처럼 오랫동안 한 사람도 없고 그래가지고 가끔 강의하는 거 보면은 너무 이론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학교 현장을 잘 모르니까 그렇지. 나는 그렇지 않지. 왜 이 이론이 지금 어디에 적용되고 학교에서 어디에서 내가 활용했다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 앞에서는 그런 강의를 못하지. 그분들은 그 강의 들으면 아 지금 거짓말 틀고 있다 이런 거 금방 나타나. 자, 교육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의견이 타협되고 조정되는데 그 과정이 바로 토대 다지기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습자의 흥미나 관심사가 중시돼. 여기에 있는 개발자들의 신념과 가치지만 그 사람들의 중요한 의견이 들어가긴 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한테 다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참고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중시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적절한 모형이다 이런 이야기야. 이것이 국가 수준에서도 개발할 수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도 이 교육과정을 짜거든. 그때 학습자들의 흥미나 관심사 이런 것들이 다 중요시 된다 이게.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우리 학교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보고 싶다. 그러면 타일러의 모형에서 이런 게 따를 수가 있어. 그러면 학습자의 흥미 중시되고 현장에 적절한 모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국가 수준하고 그 다음에 학교 교육과정 짤 때도 다 이 모형을 적용할 수가 있어. 근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짤 때는 토대 다지기가 무엇에 해당되느냐 하면은 편제표 이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왜냐면 제일 싸움을 많이 하고 합의가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편제표거든. 편제표라는 것은 뭐냐면 국어 수업 시간을 몇 시간으로 정할 것인가, 영어 수업 시간을 몇 시간으로 정할 것인가. 이것이 그 대학의 교수와 그 교수의 제자인 학생들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줘. 수학 시간이 주당 평균적으로 해갖고 주당 4시간인데 3시간을 줄여봐. 그러면 수학 선생님들을 확 적게 뽑잖아. 그리고 얼마나 큰 영향이 크냐고. 그러니까 이것이 토대 다질 때 이 편제표가 각 교과 선생님들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거기에
연결이 돼 있다 이런 뜻이야. 그래가지고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 때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 이것이 본래 10년이었잖아요. 10년인데 이명박 대통령 때 이걸 9년으로 줄였어. 왜냐면 초등학교, 중학교면 충분하다. 줄였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선택 과목을 확 늘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줄어들게? 국영수 과목이 확 줄어든 거예요. 그것의 영향으로 국영수 과목이 확 줄어들었어. 그래갖고 국영수 선생님들, 임용고시 보는 선생님들이 피를 보게 된 거지. 그 피 본 기간이 지금 5년이 가까이 돼. 왜냐하면 옛날에는 500명 가까이씩 뽑았는데 그것이 한 4년 전부터 한 250명 정도로 줄어들어 버렸잖아. 그러다 보니까 줄어든 이유가 뭐냐면 교육과정이 바뀌어가지고 선택 과목이 늘어나니까 국영수가 줄어든 거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에 있는 토대 다지기가 중요하겠어. 교사들 간에 서로 막 싸우고 난리야. 영어 수업 시간을 1시간 줄였다. 그러면 누가 거기에 관여하겠어? 미국의 대사가 전화를 해가지고 왜 영어 수업 시간 1시간 줄입니까? 이렇게 하게 돼. 그 영어가 1시간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영어가 경시되거든. 우리 생각해봐. 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 시간이 주당 5시간 가까이 되는데 음악, 미술, 체육, 기술, 가정 막 이런 거 1시간, 2시간짜리잖아. 그러면 1시간, 2시간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잖아. 지금 더 이상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미 이야기는 다 했으니까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지. 자, 어떻든 간에 여기에는 국가 수준이 있고 학교 수준에서 교장 선생님이 어떤 교육과정을 짤 때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서 딴다. 이것의 장점은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융통성이고 실제를 중시한다. 이거예요. 단점은 목표 내용 선정과 방법 활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설계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없어. 설계, 상세한 계획 수립인데 이것에 대한 것이 부족하다 이런 뜻이죠. 이것은 누가 만들었냐면 타일러가 만들었어.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 이야 타일러 참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여기에 있는 워커가 개떡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면서 이 단계로 해야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있는 상세한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모형의 단점이 바로 설계 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부족하다. 이것이 워커의 모형이야. 자, 이것은 2017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건 옆에 가까운 스킬백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또 낼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나올 수가 없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거야. 꼭 알고 싶다면 일단 절차 이것을 잘 이해하고 이것을 응용해 가지고 답안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돼. 자, 스킬백의 학교 교육과정 계열 모형. 이것은 교육과정 계열 모형에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별표 7개를 할 만큼 중요하다. 이것은 워커하고 똑같이 자연주의 실제적 교육과정 개발 모형인데 여기는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쓰는 모형이 스킬백의 학교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학교에서만 아까 이야기하는 국가나 시도나 이런 게 아니고 학교에서만. 타일러 함유지 절차 모형은 학교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학교 수준의 실제로 교사들이 적절한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게끔 안내해주는 모형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스킬백의 학교 교육과정 개발 모형이다. 자, 이 모형의 특징은 첫 번째 상황 분석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개방된 상호작용 모형, 세 번째 역동적인 모형이다. 그래가지고 상황 분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목표 설정, 프로그램 구축, 판단과 실행, 그 다음에 피드백 이것을 하는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상황 분석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데 왜 상황 분석이 중요한가 하면은 학교는 국가 수준 시도 그 다음에 시군구를 거쳐서 학교로 오게 돼. 그럼 학교 교육과정이라 해가지고 학교 지 맘대로 하는 건 아니야. 왜냐하면 학교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에 바탕을 둔 교육과정을 학교에 맞는 교육과정을 짜야 돼. 그럼 국가의 수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이걸 짜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학교 교육과정을 짜려면 학교 내에 특수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 특수한 상황이 누구냐면 첫 번째
학교에 있는 교사, 그 다음에 학생, 세 번째 학교 환경. 이것이 중요한 요인이다 이거예요. 교사들이 우리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야자를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다 야자를 못하겠다 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학생들 수준을 봐야 학생 수준에 맞는 그런 교육과정 운영할 거 아니야? 그래서 교사, 학생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환경. 우리 학교에서 그 수영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그랬는데 수영에 대한 것이 없어. 그럼 어떡해? 수영 시설도 없고. 그러면 수영 못하는 거지. 그래서 학교의 환경이나 학생이나 교사가, 그리고 우리 학교가 농촌인가 아니면 대도시인가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짜야 된다는 뜻이야. 자, 학교 내부 요인에 의해서만 짜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바로 학부모예요. 학부모의 요구를 무시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주민, 지역사회 주민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1, 2, 3 이 사람들을 상황 요인 중에서 내적인 요인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외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을 바탕으로 해서 상황을 파악한다. 이게 상황 파악. 그래가지고 우리 학교에서 해야 될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연구부장 했다고 했잖아. 연구부장을 할 때 이거 다 설문지를 작성해. 그래갖고 학생이나 다 이 사람들한테 내보내.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가 이런 걸 쫙 조사해가지고 이걸 짜게 돼. 이걸 상황 분석이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이 제일 중요한 것은 상황 분석이고, 여기 특징. 학교 교육과정을 짤 때 특징, 성격이라고도 하고, 또는 교육과정 짤 때 유의점. 학교 교육과정 짤 때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유의점이야.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여기 교육과정 짜는 사람은 학교의 교육과정 부장인데, 교육과정 부장 명칭이 연구부장이라고 하는데, 교육과정 부장 아니면 또는 교무부장이 할 수도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중심이 되는데 이 사람 마음대로 짜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야. 이 사람은 상황 분석,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의견을 조율해야 돼. 그래서 단위학교 교원이 주축이 되긴 하지만 학교 경영자와 교사는 협업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협동해서 교육과정을 짜야 된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학교는 전체적으로 실행하기도 하고 특정 학급에서 실행할 수도 있는 교육과정을 짤 수가 있어. 그러니까 담임선생님한테 다 교육과정 1년 짤 것을 제출하라고 그래. 그러면 담임선생님이 나는 이렇게 짜겠다 해가지고 다 보내줘. 그러니까 특정 학급, 고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하고 3학년이 다를 거 아니에요. 3학년은 내일 모레 지금 수능 봐야 되니까 그에 맞는 교육과정을 짜야 되고, 1학년은 또 기초 차원이니까 또 달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특정 학급이나 내용 혹은 교수 학습 영역 평가에만 적용될 수 있는, 전체에 적용할 수도 있고 적용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짜야 된다 이런 뜻이요. 어디서나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별표 7개 했는데 7개 한 것은 몇 개 안 돼. 전부 해가지고 7개밖에 안 돼. 7개짜리 7개밖에 안 된다니까. 그 중에서 교육과정 중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이거 스킬백. 올해 아니면 내년에 나오는 문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이것을 용어를 바꿔가지고 교육과정 짤 때 유의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특징과 유의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것을 3가지 써라 4가지 써라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 자, 성격, 특징 또는 유의점, 상황 분석 중요하다. 두 번째,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상호 관련 속에서, 여기에 두 개가 합쳐져 있어. 여기 2개. 상황 분석이 전제돼야 된다. 그리고 상황 분석에는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이 있다. 쭉 설명하면 되고, 두 번째,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상호 관련 속에서 교육과정을 짜야 된다. 세 번째, 교원이 주축이 되되 학교 경영자와 협업적인 관계 속에서 교육과정을 짜야 된다. 기타 교육과정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짤 수가 있고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짤 수 있다. 자, 4-12 예술적인 교육과정. 여기 4-13까지 오늘 14까지 하고 끝낼게. 시간이 지금 약간 오버됐네. 자, 아이진의 예술적인 교육과정은 스킬백 했고, 아이진의 예술적인 교육과정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행동 목표, 문제 해결 목표, 표출 목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이젠호는 표출 목표를 중요시했어. 표출 목표하고 문제 해결 목표를. 그런데 왜 이걸 중요시했는가 하면은 행동 목표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행동 목표는,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교사가 일방적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것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전달하고 이거 얼마나 학생들이 알았는가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교사 중심이라고 보는 거지. 그런데 표출 목표는 교사 중심이 아니야. 누구 중심? 학생 중심. 학생이 무엇을 전달이 아니라 무엇을 알았느냐, 이런 뜻이. 알았느냐, 의미 형성을 했느냐. 수업 중이나 수업 후에 학생들이 무엇을 알았느냐, 이것이 목표라니까. 그러니까 평가는 뭐 하려고 해? 무엇을 알았느냐는 평가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제대로 알았느냐,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공부 못한 학생들, 부족한 학생들, 5개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한테 또 피드백을 해줘가지고 역시 의미 형성의 정도를 높여야 된다, 이런 뜻이야. 뭐 하려고 평가를 내? 뭐 하려고? 그냥 경쟁하기 위해서 평가만 하는 거, 그건 의미가 없잖아. 그게 아니라 수업도 의미 형성, 평가도 의미 형성을 더 도와주기 위한 평가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평가하는 교사가 어떤 능력을 갖춰야 되겠어? 교육적 감시관을 가져야 된다. 교육적 감시관이란 자신의 수업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학생이 제대로 잘 공부 못하는 학생이 있으면 걔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걸 파악해가지고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것을 교육적 감시관이다. 자, 어떻든 간에 여기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의미 형성,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표출 목표다. 좀 고상하게 이야기하면 수업 중이나 후에 학습한 경험, 의미 형성한 경험, 이것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강조해왔던 학문이나 교과도 중요하지만 가든의 멀티인텔리전스 영교육과정을 고려해서 내용을 신중하게, 모든 학생들이 흥미있고 재미있는 의미 형성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들을 신중하게 선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학습 기회 유형과 조직해가지고 비선형적인 접근, 비선형적이다고 하면 복잡한 문제를 주어라, 이런 뜻이야. 실제적인 문제, 답이 없는 문제를 주어라. 그래야 문제 해결 목표도 달성하게 되고 학생들이 문제 해결 능력도 갖게 된다, 이런 이야기지. 그 다음에 내용 조직에 있어서 거미줄 모형, 거미줄 모형은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통합교육과정, 이런 것을 말해. 아이젠호가 1970년대에 주장했는데 지금 현재 몇 년이요? 지금 2020년 아니요, 지금. 그럼 50년이나 지났는데 아이젠호가 통합교육과정이 무슨 연계교육과정 이런 것이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했겠어? 아니면 그 당시에 설사 나왔다 하더라도 그 용어를 쓰면 이미 다른 사람이, 학자들이 다 썼는데 그 용어를 쓰면 자기 거하고 똑같아져 버리니까 자기의 논문의 의미가 없어지지. 그래서 다양한 교과서에 꿰뚫을 수 있는 내용 조직, 거미줄 모형, 그 다음에 다양한 은유, 비유, 이런 것을 통해서 의사소통 양식을 개발하고 교육적 감시관, 교육적 비평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야. 그래서 작년에 시험 문제는 2번이 나왔어. 2번. 근데 아직 안 나온 것이 여기에 있는 표출 목표가 무엇인가, 그리고 표출 목표가 시사하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표출 목표. 그래서 표출 목표로만 달랑 낼 수는 없으니까 행동 목표의 문제점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학자들의 중요한 논쟁거리가 뭐냐 하면은 수업의 목표가 필요한가, 자, 수업의 목표가 필요한가, 이것이 우리나라 학자들의 목표와 관련된 중요한 논쟁점이에요. 필요하다, 오케이. 필요치 않다. 자, 여러분들은 바쁘지만 한번 손 들어보자고. 반드시 나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에 손 들어야 돼. 수업 목표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신 분, 필요치 않다 하신 분, 지금 한 명도 없잖아.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도 객관주의 패러다임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기보다 우리가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
목표가 없으면 지금 어디로 가는가? 배가 어디로 가? 산으로 가는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것 때문에 목표가 있어야 된다. 수업이라는 것은 여기에 수업의 시작, 그러면 목표가 있으니까 이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야, 이렇게 발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이런 이야기요. 근데 문제는 목표가 있으면 선생님들이 목표만을 지향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수업 중에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이번 시간에 방정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선생님이 오로지 1차 방정식 푸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학생들이 수업 중에 1차 방정식 흥미가 있든 없든 그런 것은 늘 상관하지 않고 나는 이번 시간에 1차 방정식을 가장 쉽게 설명하려니까 너희들 빨리 익혀라. 이거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목표를 진술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이번 시간은 음악 시간인데 정서를 함양한다. 네? 그 정서를 함양한다. 목표가 없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목표가 있으면 목표만 막 지향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무시된다, 이런 이야기요. 이런 단점이 있다, 이거예요. 목표를 지향하면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이 체계적인 교육은 목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목표에 따라 내용 선정하고 조직하고 방법 평가가 다 결정이 돼. 그러니까 목표가 있으면 아주 좋지. 그러나 이 목표가 있음으로써 이 정해진 목표만을 찾아 나가다 보니까 잠재적인 학습, 예? 그 다음에 학습 과정을 소홀하게 되고,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용어를 만든 것이 표출 목표고 문제 해결 목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 그렇다면 아이즈너가 미술 전공해 보니까 맞아, 이런 문제가 있다 해서 만든 것이 문제 해결 목표, 표현적 결과 또는 표출 목표, 이렇게 이야기한다. 문제 해결 목표는 어떤 일정한 조건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예를 들어서 불우한 친구들을 돕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으로써 이 과정에서 학생들이 창의성이 신장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상한 현실성이 없는 주장을 하면 어떻게 돼? 그걸 비판할 거 아니야. 비판적인 능력이 길러지게 되지. 그래서 문제 해결 목표, 그 다음에 사전에 정해지진 않았지만 수업 중이나 후에 얻게 된 학습 결과, 이런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시험 문제는 행동 목표의 장단점하고 함께 연계해 가지고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이것은 별표 3개를 하겠어. 자, 파이너의 예술적인 자서전적 교육과정 모형 그랬는데, 파이너는 아이즈너하고 유사한 재개념주의에 해당돼. 재개념주의. 그리고 특히 이분은 현상학적인 관점에 가까워. 그래서 이분은 전통적인 교과 중심 교육과정, 또 타일러의 전통주의, 이런 것이 특정한 계층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자기네들은 주장한다. 이거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한 내용이라고 주장을 해. 근데 실제 특정한 계층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자본주의 사회 하면은, 자본주의 사회는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바탕으로 해. 그럼 모든 것이 시장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 자유시장 경제. 그럼 모든 것이 시장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 말은 뭐요? 시장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물건을 분배하는 것이 다 시장에 의해서 결정이 돼. 근데 시장에서 결정되면 누구한테 유리한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리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건물을 누가 살 사람 했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은 이거 경매해가지고 이것이 50억이다. 그런데 이것이 한 60억, 70억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근데 서로 살려고 하는데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이걸 살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장에서 결정한 사람은 누가? 자유시장 경제는 있는 자, 기득권층, 이 사람들한테 유리하다, 이게. 근데 우리는 뭘 가르쳐? 학교에서 공산주의가 좋다고 가르쳐? 자본주의가 좋다고 가르쳐? 당연히 자본주의 좋다고 가르치지. 자본주의가 좋다고 가르친다, 그 말은 이미 가지고 있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자녀들한테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럼 우리는 계속 자본주의를 지향을 해.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 집도 못 사. 죽을 때까지 집을 못 사. 그래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잖아. 네가 자유 경쟁해서 그런 거잖아.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비참하게 살면서도 그것을
감내해야 된다 이것이지.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이걸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계층의 입장을 반영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학교의 교육 과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형성한 의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꾸레레 레이스 셀프 길을 따라 달리면서 갖는 체험의 과정, 레이스 이셀프 경주 그 과정, 꼭 결과만을 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형성, 의미 형성, 이것을 파이너는 생생한 체험과 그 반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스컴을 본다든가 또는 뭐 유튜브에 있는 많은 강연자들의 강의를 듣다가 들으면서 뭐래게 우리는 그 사람들 강의를 들으면서 생생한 체험과 반성을 하게 된다 이런 뜻. 이것이 교육과정이다 이런 뜻이에요. 교육과정이 꼭 학교에서만 주는 것이 교육과정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부딪히는 다양한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가 생생하게 체험하고 반성하는 과정이 바로 교육과정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꾸레레의 방법론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실존적 의미를 찾는 작업이고, 실존적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4단계 회상, 전진, 분석, 종합 이런 단계를 거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어. 그래서 회전 분종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꾸레레의 방법은 교육 경험의 본질을 분석해서 그 실존적 의미를 찾는 것인데, 파이너가 이야기했던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생생한 체험과 그 반성의 과정이다. 예? 교과서만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교과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절대적인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다양한 것을 통해서 생생한 체험과 반성의 과정이 바로 교육과정이다 이런 뜻이야. 자, 통합교육과정 오늘 지금 더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말았네. 오늘은 파이너로 끝내고 다음 주에는 통합교육과정부터 교육심리학까지 하겠는데, 교육심리학은 여러분이 많이 접했으니까 좀 진도를 빨리 나가겠어요.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